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졌던 전쟁이죠. 우리나라는 여러 참전국과 함께 전쟁에 임했고 그 결과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의 휴전협정으로 지금의 남북한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25 전쟁 초반 낙동강 한계선까지 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패배할 위험에 놓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당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그리고 유엔군까지도 포기하려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배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 또한 긴 부자를 추앙하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6.25 전쟁에서 북한이 이겼다면 편입니다. 6.25 전쟁의 초기, 소련의 무기를 주축으로 한 북한군의 공격력은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병력은 96,140명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191만 1,680명이었고 곡사포 한국 91문, 북한 552문, 대전차포 한국 140문, 북한 550문, 전차 한국 0대, 북한 242대로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전쟁이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지원군조차 이 전쟁은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군이 침공 3일 만에 28일 서울을 점령한 뒤 파죽지세로 점점 남하하기 시작해 8월 초 우리나라는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때 빨리 이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유엔군 수뇌부 사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한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월트 노커의 신념과 이후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과는 반대로 6.25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체제에 돌입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전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미국은 필사적으로 한국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지만 당시 유엔군은 전쟁의 양상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최후의 마지노선에 이른 대한민국의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뒤 진행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기밀 문서까지 작성해 놓았다고 하죠. 이 문서에는 승산 없는 전투에서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인들을 이주시키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주라고 한다면 본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때 유엔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려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섬이었습니다. 결국 유엔군 철수와 함께 한국인들을 섬으로 이주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후보군에 오른 섬은 총 3곳이었죠. 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주 예정지였던 곳은 바로 제주도. 기밀문서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북한, 그리고 제주도에는 우리나라를 두는 형식으로 지금의 중국과 대만처럼 만들려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 중 가장 큰 섬이기도 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련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땅이기도 했죠. 그러나 제주도는 이내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제주도의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성질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빠져버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로 인해 벼농사를 제대로 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위기까지 갈 수 있고, 제주도에는 중공업 같은 산업시설이 없어 경제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제주도를 일군다고 해도 중국이 대만을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북한 또한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 침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미국 또한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빼앗긴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바라기는커녕 눈밖에 난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결국 유엔군은 제주도를 이주 후보군에서 제외시켰고 한반도와 가까우면서 소련과 중국을 한 번에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확하게는 일본의 한 섬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에서 산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슷한 기후에 비슷한 환경,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적응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아픔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던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일본에는 절대 못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곧바로 폐기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남은 후보군은 단 한 곳, 이곳은 다름 아닌 태평양에 위치한 서사모아 제도였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 좋고 코코넛 따먹고 물고기 잡는 그곳이 맞습니다. 이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1.5배로 약 9만 명 정도 되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 농업과 어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 2천만 인구가 넘었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사모아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엔은 우리나라의 고위권직자, 지식인, 피난민으로 구성된 100만 명만 서사모아로 이주시켜 망명 정부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뉴 코리아 플랜.
그러니까 신대한민국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점이 1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들은 북한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당시 미국의 장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죠. 이미 한반도에서 너무 많은 피를 쏟았기 때문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서사모아로 이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언젠가 한반도를 다시 수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만일 이 계획이 진짜 시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서사모아로 이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양성 기후와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겁니다. 또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갈등을 풀고 풍토병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해도 여러 방면에서 체계를 꾸리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한반도를 되찾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죠. 게다가 미국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부터 어업 그리고 산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한반도에 남아있던 나머지 2천만 인구는 모두 북한에 흡수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이제 북한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서사모아 제도에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북한에 종속된 인원들은 모두 김일성의 독재 아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 체제 아래 인민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당시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남기고 갔던 중공업, 경공업 공장을 필두로 물건을 생산해 경제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1960년을 넘어 1970년대까지 지하자원과 공장을 토대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991년 북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소련이 붕괴되었죠. 이때부터 불안정한 산업구조와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했던 북한은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해외로부터 들어오던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고 1994년에는 신성시대였던 북한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 1995년, 1996년 연이은 대홍수를 맞이하면서 유례없었던 대기근이 시작되었죠. 네,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 시기에 아사한 인원이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흡수된 인원들이 포함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아사했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 차릴 김정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권력을 잡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북한은 지도자가 권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고위층의 관료들의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국가 총생산량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면서 더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죠. 이런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국제사회는 각종 제재를 가했고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삶은 시간을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북한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핵.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고립되어 있던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되었고 북한은 극심한 빈곤층으로 전락했죠. 그리고 2022년 북한의 코로나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다시 막히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기근이 불어닥치면서 지금 북한에는 제2의 고난 행군이 도래했다고 해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북한 인민의 적은 3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각종 제재에 시달리는 지옥같은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북한 인민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